통찰의 시대 챕터 1-10 미술에서의 에로티시즘, 공격성, 불안의 융합. 실존주의적 불안을 가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에곤 실레는 현대 회화의 프란츠 카프카다. 구스타프 클림트와 오스카어 코코슈카가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자극받아 모델의 내면 생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실레는 당대의 그 어느 화가보다도 자신의 불안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수많은 자화상에서 이 깊은 불안을 표현하며 자신의 성경험을 다룬 2인 초상화 속의 인물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그린 모든 사람에게 상응하는 불안을 더 씌운다. 초상화 속의 인물들은 한 몸이 된 상태에서도 겁에 질린 채 동떨어져 있다. 비록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실레는 300점에 이르는 유화를 완성했고 수천 점에 이르는 소묘와 수채화를 남겼다. 클림트, 코코슈카와 마찬가지로 그도 공격성과 죽음에 깊이 관심을 가졌지만 성욕을 즐기는 여성을 그린 클림트의 소묘와는 달리 그의 작품은 섹스에 따른 여성의 더욱 다양한 감정을 드러낸다. 고통, 죄책감, 불안, 슬픔, 거부, 호기심, 심지어 놀라움까지 말이다. 특히 실레의 초기 작품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욕정을 즐기기보다는 괴로워하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실레는 코코슈카의 선례를 따라 자신의 삶과 모델이 된 사람들의 삶을 깊이 탐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코코슈카와 달랐다. 실레는 모델의 표면 아래로 들어가서 성격과 갈등을 간파하려고 할 때 오로지 얼굴 표정과 손짓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몸 전체를 활용했다. 또 주로 다른 사람을 그린 코코슈카와는 달리 실레는 자기 자신을 주로 그렸다. 그는 슬픔, 불안,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자유행위를 하거나 남과 성관계를 맺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다. 실레의 불안은 그가 그리고 칠하기 위해 고른 이야기 주제라는 실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클림트의 미술과 코코슈카의 초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장식이나 우아한 선과는 대조적으로 실레의 성숙한 작품은 음침하며 밝은 색이 아예 없을 때도 있다. 그가 그린 사람들의 몸은 탈구되어 있고 팔과 다리는 고통스럽게 비틀리고 뒤틀려 있다. 마치 장마르탱 샤르코의 히스테리 환자들 같다. 하지만 샤르코의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실레의 인물 자세는 손, 팔, 몸을 이용하여 내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연습한 것이다. 그는 종종 거울 앞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분석을 하곤 했다. 그는 연극적인, 거의 히스테리적인 전신 자세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갈등을 표현했다. 따라서 실레의 미술은 단순히 마니에리즘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양식을 띈다. 프로이트와 그 후계자들은 숨겨진 충동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행동화라고 했다. 실레는 행동화를 이용하여 자기 내면의 동요, 불안, 성적 절망을 표현한 최초의 화가였다. 막스 드보라크가 코코슈카의 미술을 옹호했듯이 빈미술사학파의 일원으로서 드보라크와 동시대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묘와 파나 소장 기관인 빈 알베르티나 미술관 관장인 오토 베네슈는 은퇴하는 날까지 실레를 옹호했다. 게다가 베네슈 가문은 후원자로서 실레를 지원했다. 오토 베네슈의 부친인 하인리히도 실레의 후원자였다. 1913년 실레는 두 부자를 담은 초상화를 그렸다. 실레는 빈 인근에 있는 도나우강 연안의 소도시 툴룬에서 1890년에 태어났다. 독일인 혈통이었던 그의 부친은 철도 공무원으로서 툴룬에서 역장으로 일했다. 실레 가족은 철도역 역사의 2층에서 살았다. 실레의 부모는 아이를 7 낳았는데 셋은 사산하였다. 살아남은 넷 가운데 에곤을 뺀 나머지는 딸이었다. 엘비라, 멜라니, 게르트루너 또는 게르티였다. 실레는 막내 게르티를 무척 귀여워했다. 두 남매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고 그는 청소년의 성욕을 묘사한 초기 작품에서 주로 게르티를 모델로 쓰곤 했다. 1904년 새해가 되기 전날 밤 실레가 겨우 14살이었을 때 매동 말기였던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실레의 삶과 작품을 그 불안과 근심이 지배한 것은 어느 정도에 이렇게 자신의 성욕이 막 싹트던 시기에
아버지가 성병에 걸려서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일찍 사망하는 광경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그가 섹스를 죽음 및 죄책감과 계속 연관짓고 모델과 자기 자신을 늘 신경쇠약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로 그린 것 또한 이 때문일 수 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실레는 소묘 능력이 비범했다. 그 재능을 인정받아 그는 16살에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반에서 최연소 학생이었다. 그는 최근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개발하고 클림트가 채택한 바 있는 먼저 모사를 한 뒤에 다듬는 윤곽 소묘법을 써서 자신의 가공할 소묘 실력을 이미 완성하기 시작했다. 실레는 모델을 관찰하고서 모델에게서 눈을 떼지도 종이에서 연필을 떼지도 않은 채 하나의 연속선으로 아주 빠르게 인물을 그리곤 했으며 그 윤곽선을 결코 수정하거나 지우는 법이 없었다. 그 결과 신경질적이면서도 정확한 매우 독특한 윤곽선이 나왔다. 클림트의 관능적인 아르누보 양식의 선이나 빈 아카데미에 세심하게 계산하여 그린 전통적인 선과 전혀 달랐다. 이 새로운 선을 써서 실레는 모델과 자신의 몸짓과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빛과 그림자보다는 윤곽을 통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실레는 생애 내내 이 소묘 기법을 써서 윤곽과 그림자의 힘을 통해 몸의 언어를 전달했다. 1908년 실레는 클림트가 주관한 쿤스트샤우 빈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클림트의 그림과 코코슈카의 초기 석판아지 및 꿈꾸는 소년들을 보았다. 실레는 클림트의 그림에 감동을 받았고 그 뒤에 클림트의 화실을 찾았다. 클림트는 실레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실레가 자신의 재능에 확신을 갖게끔 격려했다. 클림트는 코코슈카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이제 실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레는 클림트의 화풍을 흉내내는 한편으로 클림트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수도사 복장 같은 긴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는 얼마간 은색의 클림트라고 자칭하고 다녔다. 자기 그림에 금속빛을 띠는 은색을 썼기 때문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클림트의 더 현대적인 젊은 판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실레는 클림트의 영향 아래 그 다음 해에 평면적인 배경에 2차원적인 인물을 담은 그림을 몇 점 그렸다. 클림트의 그림에서처럼 이 그림에서도 평면성은 관람자가 모델의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실레는 1909년 쿤스트샤우 전시회에 새로운 작품을 전시했다. 여동생 게르티, 나중에 게르티와 혼이 난 안톤 페슈카, 빈 미술 아카데미의 그 부인 한스 마스만 등에 초상하였다. 게르티의 초상화는 특히 우아했다. 그녀는 관람자를 보지 않고 머리를 돌리고 앉아있다. 의자는 숄과 담요로 덮여 있으며 의자에는 클림트의 특징인 장식 무늬가 가득하다. 게르티의 그림에서처럼 페슈카의 그림에서도 몸의 윤곽선은 그가 앉아있는 안락 의자와 구분할 수 없이 융합되어 있다. 클림트의 첫 아델레 블로우바우어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윤곽선과 거의 비슷하다. 실레의 이 그림에서는 비록 온건한 양상을 띠기는 해도 세부적으로 장식을 볼 수 있다. 게르티의 옷 중 일부에서 보이는 무늬와 페슈카 초상화의 배경에 은색으로 멋지게 붓질하여 그린 무늬가 그렇다. 이 무렵 코코슈카는 클림트 화풍의 장식적 배경을 이미 자신의 그림에서 빼내고 더 단순한 배경으로 대체한 상태였고 1909년 이후로 실레도 배경을 단순화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실레는 장식 무늬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레 그림의 인물들은 캔버스에 동떨어진 듯한 고립감을 주게 되었다. 1910년 실레는 클림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표현주의 양식을 확립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코코슈카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금방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했다. 그는 장식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탐구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클림트와 달랐다. 따라서 클림트는 결코 자화상을 그린 적이 없는 반면 실레는 1910년에서 11년에 걸쳐 거의 100점에 이르는 자화상을 그렸다. 그 점에서 그는 생애 내내 자기 자신을 연구함으로써 생활사를 통한 인간 본성 탐구에 매달린 렘브란트 막스 베크만도 넘어섰다.
렘브란트와 막스 베크만도 넘어섰다. 실내는 코코슈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표면 아래 놓인 것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 및 슈니틀러와 진정한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는 정신을 연구했고 남의 무의식적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믿었다. 실내는 소묘와 그림을 통해 강박적이니 많지 자신을 표현했다. 혼자 또는 누군가와 함께한 모습으로, 때로는 팔다리가 잘려나가거나 생식기가 사라진 모습으로, 근육을 왜곡하고 뼈를 구부리고 나병에 살이 썩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그렸다. 그는 때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개는 굶주리고 어색하고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전신을 그려냈다. 심하게 일그러뜨리고 비튼 자세와 몸 형태를 이용해 불안, 걱정, 죄책감, 호기심, 놀람을 열정, 환희, 비극과 결합하여 인간 감정의 모든 범위를 표현했다. 실내의 자화상에는 모두 거울 앞에 있는 자신이 묘사되어 있으며 때로는 자유행위를 하는 모습도 있다. 자신의 자유행위 모습을 담은 그림은 몇 가지 면에서 대담하다. 당시 빈의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자유행위가 정신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자화상들은 단순히 나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들은 자아의 완전한 폭로, 자기 분석,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의 그림 판본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철학자이자 미술평론가인 아서 단토는 살아있는 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에로티시즘과 회화적 재현은 미술이 시작된 이래로 공존해왔다. 하지만 실내는 에로티시즘을 자신의 인상적인, 작품의 결정적인 동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독특했다. 그의 그림은 인간 현실이 본질적으로 성적이라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명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 내 말은 실내의 관점에 예술사적인 설명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실내의 전신 나체 초상화는 대체로 서양 미술에서 유례없는 것이다. 그는 나체를 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무의식적 성적 충동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자기 색정적 미술을 창안한 것이다. 관람자는 그의 나체를 보면서 화가 안에 성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게 있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로부터 겨우 수십 년 뒤에 프랜시스 베이컨, 루시 안 프로이트, 제니 세빌 같은 영국 화가들과 미국 화가 앨리스 닐은 작품 속에서 화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이용해 실내가 했던 식으로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실내는 이 작품들에서 새로운 형태의 구상적 도상학도 도입한다. 손과 팔을 강조하는 코코슈카의 방식을 전신으로 확장한 것이다. 무릎 꿇은 자화상과 앉아있는 자화상, 나체 같은 벌거벗은 대형 자화상 작품에서는 남아있던 클림트의 영향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아마도 반 고흐나 코코슈카의 유화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실내의 1910년 초상화들에서는 짧고 대담하게 붓질한 흔적이 종종 보인다. 그것은 공격성을 시각화하고 아르누보가 보여주고자 한 꿈꾸는 상태를 억압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바꿔놓는다. 일상생활의 공포로 말이다. 관람자는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실내는 상처받고 쇠약한 피부와 창백한, 때로는 소름 끼치는 색조 등 극적으로 왜곡한 해부학적 특징들을 이용해 극도의 절망과 일그러진 성욕, 내면의 붕괴를 표현한다. 인간 본성을 이렇게 봄으로써 그는 인간을 내면의 강박적인 충동과 숨겨진 역사의 복합체로 재평가하는 프로이트와 같은 입장에 선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실내는 아마도 당대 인류에게 늘 따라붙는 불안, 즉 쏟아지는 내부와 외부의 감각 자극에 심리적으로 압도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자신의 몸에서 포착한 최초의 현대 화가일 것이다. 자신의 표현주의 양식을 확립할 때 실내는 자신의 작품에 미술사학자 알레산드라 코미니가 실내의 미술 공식이라고 말한 것을 도입했다. 바로 인물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인물의 정면을 그리고 인물의 축을 캔버스의 축과 일치시키며 지나치게 크고 비뚤어진 눈과 손, 전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과장된 특징들은 전체적으로 불편한 불안감을 준다. 게다가 미술사학자 제인 컬리어는 이렇게 말한다. 실내의 소묘와 유화 양쪽에서 선은 통일시키는 힘이 있다. 그럼으로써 변화가 완결되었다. 장식적 효과를 감정적 효과로 대체함으로써 실내는 관능적이고 불길한 세계를 폭로했다. 1915년작 줄무늬 토시를 낀 자화상에서 실내는 자신을 사회 부적응자, 어릿광대 또는 바보로 표현한다. 수직으로 줄무늬가 난 토시는 궁정 어릿광대의 전형적인 복장을 떠올리게 한다. 화가는 머리카락을 밝은 오렌지색으로 칠했고 크게 뜬 두 눈은 광기를 암시한다.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불안정하게 기울어져 있다. 또 한 자화상에서는 머리의 윤곽 주위를 구아슈로 하얗게 후광처럼 두껍게 칠해 머리를 고립시키고 배경과 대비해 더 두드러지게 하는 동시에 커다랗게 보이게 만들고 강조하여 불안한 표정을 더욱 강화한다. 게다가 실내는 눈 위쪽의 넓은 부분, 즉 넓은 이마와 깊게 고리진 주름살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이 초상화는 실내가 머리가 잘린 홀로페르네스를 그린 클림트의 그림을 재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희생자로 묘사하고 싶어 했음을 시사한다. 실내는 종이 위쪽에 머리를 그려 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실내의 대화하는 손은 코코슈카의 대화하는 손과 전혀 딴판이다. 과장되고 연극적이고 경련을 일으키는 듯하며 뻗은 손가락은 잘린 나뭇가지나 히스테리 환자의 손을 닮았다. 코미니는 실내가 그림에서 비밀리에 몸짓을 실험해 왔다고 설명한다. 오른손의 극도로 긴 손가락을 오른쪽 눈 밑에 대고 잡아내려서 흰자 위를 드러낸 그림이 그렇다. 또 실내는 다양한 방식으로 머리를 묘사했다. 코미니는 이렇게 묻는다. 실내의 작품은 이 시기에 왜 그렇게 절박한 양상을 띄었으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미술 어휘를 어떻게 창안한 것일까?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 몇 가지 외부적인 설명과 내면적인 설명이 있다. 하나는 세기의 전환기에 빈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가 유행했다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도시에 살면서 같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같은 자극을 받고 있었기에 실내는 심리에 몰두하는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받아들였다. 실내의 자화상과 코코슈카의 자화상은 프로이트가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 성과 성격의 측면들을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양식면에서 실내의 자화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 듯하며 그것들은 모두 생물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첫 번째로 영향을 끼친 것은 손과 팔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온갖 자세로 놓인 히스테리 환자를 찍은 샤르코의 사진들이었다. 이 환자들의 사진이 너무나 인기를 끌었기에 살페트리에르 병원은 1888년부터 1918년까지 그런 사진을 실은 격월간지를 간행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은 점점 더 히스테리보다 체형을 일그러뜨리는 큰 가락증, 유아 거인증, 근육병 등 신경학적 질환들에 초점을 맞췄다. 또 실내는 틀림없이 빈의 하벨베데레 미술관에서 1788년에 프란츠 사머 메서 슈미트가 극도로 극적인 정신 상태를 묘사한 유명 캐릭터 두상 조각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 실내는 친구 에르빈 오젠에게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젠은 빈 외곽에 있는 슈타인호프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연구하여 자신의 그림에 활용했다. 또 로키탄스키의 전통 속에 병리해부학을 공부한 의사 에르빈 폰 그라프는 실내에게 자신의 관점을 전파하고 실내가 자기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환자들이 실내의 그림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병에 걸리고 일그러진 인체의 이미지를 그의 마음에 새겨 놓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 실내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자신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그는 점점 정신병이 악화되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자신도 미칠지 모른다는 환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 1911년 21살이었던 실내는 자칭 발리라고 하는 17살의 빨강머리 소녀 발레리 노이지를 만난다.
클림트의 모델이자 아마 애인이기도 했을 그녀는 실내의 모델이자 애인이 되었다. 발리에게 영향을 받은 실내는 여성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고 그 결과 사춘기의 성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는 청소년의 성욕에 매료됐고 모델이 된 사춘기 소녀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세를 취하게 했다. 실내의 표현주의는 이 점에서도 새로웠다. 비록 고갱, 뭉크, 코코슈카를 통해 서양 미술에 도입된 사춘기 여성의 성욕 묘사가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을 통해 흔해지기는 했을지라도 그들도 코코슈카도 실내만큼 사춘기의 성욕을 노골적이고 불편하리만치 탐구하고 묘사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선배 화가들의 작품과 달리 실내의 몇몇 작품은 생식기와 성행위에 노골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1918년에 그린 머리를 기울인 채 웅크린 여성 나체에서 실내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생각에 잠긴 우울한 표정을 통해 소녀의 감정을 전달한다. 마치 보호와 안전을 갈망하는 양 긴 머리카락이 흩어져서 얼굴에 드리워 있다. 1915년작 성교 같은 그림에서는 성욕, 에로티시즘, 염세적 태도, 피폐함, 두려움이 융합되어 에로스와 불안을 분리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실내의 그림에서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것일 나체는 딱딱하고 웃지 않고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며 클림트가 그린 우아하고 나긋나긋하고 자기 탐닉적인 여성들에 대한 표현주의적 캐리커처처럼 보인다. 실내의 첫 모델은 여동생 게르티였다. 게르티는 처음엔 나체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불편해했다. 실내는 아이나 10대 모델을 썼다. 어른 모델을 구할 돈이 없기도 했고 자신이 어렸기에 어린 모델과 일하는 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다. 사실 실내의 초기 작품에 등장한 모델 중에는 그보다 몇 년 더 어린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잠재된 성욕은 아마도 그 자신의 깨어나고 있는 감정에 해당했을 것이고 성욕에 관한 청소년의 영속적인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를 대변하고 있었을 것이다. 1912년 실내가 미성년자를 유기하여 성적으로 이용한다고 의심한 경찰이 빈에서 약 30km 떨어진 소도시 노일랭바르에 있는 그의 화실을 수색했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실내가 이 어린 소녀들 중 어느 누구와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소녀들이 자세를 취할 때 화실에는 발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내가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나체로 자세를 취하라고 요청했으며 그것도 부모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곤 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 소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어느 날 밤 화실을 찾아와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자 발리가 나서서 소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냈는데 그 아버지는 딸을 납치하여 강간했다고 실내를 고발했다. 실내는 체포되었다가 제시된 의혹을 토대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판사는 외설적인 소묘를 그렸다는 이유로 그를 24일 동안 구금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벌금을 부과하고 실내의 화실에서 압수한 소묘 한 점을 법정에서 불태우도록 했다. 발리와 만난 지 2년 뒤에 빈으로 돌아온 실내는 아델레와 에디트 하름스를 만났다. 그가 살던 거리의 맞은편 건물로 이사온 그와 같은 또래이고 같은 사회 계급에 속한 교양 있는 두 자매였다. 실내는 발리에게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간 그는 자매 양쪽에게 다 관심을 보였다가 1915년에 동생인 에디트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혼인할 계획까지 세웠다. 에디트가 혼인하려면 발리와 관계를 끊으라고 최후 통첩을 하자 실내는 발리에게 보내는 고별사로서 2인 초상화인 걸작, 죽음과 처녀를 그렸다. 위에서 내려다본 관점을 취한 이 그림에서 발리와 실내는 하얀 천으로 덮인 요 위에 누워있다. 실내의 모습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는 수도사처럼 긴 옷을 입고 발리를 위로하고 있으며 발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댄 채 그를 껴안고 있다. 발리는 예전에 실내가 그린 바 있는 술 달린 속옷 차림이다. 하얀 천이 구겨져서 깔려있는 이 광경은 둘이 막 섹스를 했음을 시사한다. 비록 성교 후에 껴안은 채 누워있음에도 둘은 사실상 서로가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실내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여기서 죽음의 전령으로 묘사된 신뢰는 어려운 시기 내내 자신을 도왔으며 뜻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여성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아마도 그는 에디트의 최후 통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원했기 때문에 발리와 관계를 끊었을 것이다. 발리는 더 하층 계급 출신이었고 성적으로 몹시 문란했다. 이제 더 관습적인 가치를 열망하는 신뢰가 에디트와 혼인하기 위해 내버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죽음과 처녀는 알마 말러와의 격동적인 관계를 묘사한 코코슈카의 바람의 약혼녀와 비교되곤 했지만 두 그림은 사실 전혀 다르다. 두 작품에서 남자는 둘 다 불안해하지만 바람의 약혼녀에서 알마는 차분히 잠을 자고 있는 반면 죽음과 처녀에서 발리는 신뢰 못지않게 외로움과 절망을 겪고 있다. 그녀는 자포자기한 인상이고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뢰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신뢰는 인생 초년기에 자신을 남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애썼고 자신을 도플갱어로 본 몇 점의 2인 자화상에서 그 갈등을 표출했다.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인기 있는 주제인 도플갱어는 당사자 자신과 똑같이 행동하는 유령 같은 분신을 말한다. 도플갱어는 보호자 또는 가상의 동료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종종 죽음의 전령이 되기도 한다. 민간 소설에서 도플갱어는 자신의 유령이다. 그림자도 없고 거울에 비치지도 않는다. 신뢰는 2인 자화상에서 도플갱어를 양쪽 의미로 사용한다. 1911년작 죽음과 남자에서 신뢰는 자신의 얼굴 또는 부친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을 뒤에 서 있는 해골처럼 보이는 존재와 융합한다. 신뢰의 많은 작품이 그렇듯이 이 그림도 섬뜩하면서도 흥미를 자아낸다. 신뢰는 1년 뒤 또 다른 2인 초상화 은둔자들에서 아버지에게 다시 관심을 드러낸다. 이 초상화는 그와 클림트를 그린 것이며 아마도 꿈꾸는 소년들에 실린 코코슈커와 클림트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신뢰는 그 화집을 갖고 있었다. 코코슈카의 채색 석판화에서 코코슈카가 스승이자 안내자인 클림트에게 지원해달라고 기댄 모습이다. 하지만 신뢰의 초상화에서 클림트가 그에게 지원해달라고 기대고 있다. 1912년 클림트는 여전히 전성기에 있었고 빈의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림 쪽에서는 신뢰에게뿐 아니라 자신의 생계도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듯하다. 사실 그의 공허하게 벌어진 눈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뢰의 2인 초상화는 상상 속의 경쟁자인 클림트를 제거하고 자신이 빈의 최고 화가 자리를 넘겨받겠다는 무의식적인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신뢰는 유머 감각이 없는 인물이 아니었다. 아마 그의 풍자적인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추기경과 수녀일 것이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유명한 그림인 키스를 패러디한 것이다. 성직자와 수녀의 입맞춤이라는 금기를 담은 신뢰의 그림은 발리가 수녀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역설적이다. 하지만 신뢰는 클림트를 대단히 존경했으며 컬리어가 주장했다시피 양식면에서 클림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신뢰였다. 이 점은 신뢰의 초기 그림뿐 아니라 성욕을 즐기는 여성들을 클림트식으로 스케치한 후기 소묘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클림트는 1918년 2월 6일에 사망했다. 그의 부고를 들은 신뢰는 시신 보관소를 찾아가서 그의 얼굴을 그렸다. 클림트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사였다. 그 이후 9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신뢰는 처음으로 클림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클림트는 세상을 떠났고 코코슈카는 베를린에 살고 있었기에 신뢰는 빈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수입은 급증했다. 하지만 신뢰는 1918년 10월 31일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다. 아내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뜬 지 겨우 사흘 뒤였다. 폐렴은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던 유행병인 스페인 독감의 합병증이었다. 신뢰의 죽음은 빈에서 표현주의 시대가 끝났음을, 과학과 미술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는 첫걸음을 뗀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빈 1900에 출연한 5거장들이 정신분석, 문학,
미술 분야에서 거둔 엄청난 성취는 겉모습은 기만적이며 진실을 얻으려면 표면 밑으로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노키탄스키의 과학적 견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5명 중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로이트는 미술에 깊이 영향을 받았고 미술이 관람자의 무의식적 마음을 건드린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눈앞에 미술 작품이 보일 때 이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따라서 빈 1900은 생물학과 연결되지 않았고 프로이트의 역동적 심리학은 미술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관을 맺지 못했다. 또 빈 1900은 관람자가 미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할 인지 심리학도 내놓지 못했고 무의식적 감정과 미술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에 관람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심리학적, 생물학적 깨달음은 곧 출현하려 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1930년 빈에서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